자, 이번 시간 이어서 금치사 펀드투자 권유대행님 패스코드 제1회 해설 특강 이번엔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41번부터 45번까지 같이 볼게요. 자, 먼저 41번 보시면 다음 주 투자 신탁의 환매 연기 사유와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매 연기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일정 기간 환매를 중단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즉각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환매 연기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환매 연기 사유가 있습니다. 전체 책에는 4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험 선택지로 내기 좋겠죠. 첫 번째로는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집합투자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부동산을 즉각적으로 팔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때도 환매 연기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환매 연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환매를 청구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금융투자업자들, 투자매매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해서 환매를 할 수 없는 경우, 해산은 그냥 뭉쳤다가 흩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교차 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 청구 금액이 환매 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 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 그냥 10%의 순자산가치의 초과는 환매 청구가 발생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환매 연기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환매 연기 절차입니다. 절차보다는 일단은 사유가 더 중요하니까 사유 간단하게 보시고요. 연기 절차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남아 있으니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투자 신탁이나 투자 임명조합 외에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이 환매 연기를 일단 결정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매 연기를 결정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집합투자자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집합투자자의 총회의 결의. 그래서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 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상황을 결의해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통지합니다. 누구한테 통지해야 돼요? 당연히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되게 큰일이죠. 투자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펀드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일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환매 연기 취소 관련돼서는 이 환매 연기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됐다. 자, 이때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해서 환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부분 환매 연기입니다. 그래서 집합투자재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환매 연기 사유에 해당됐다. 그러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환매 연기를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서 환매에 응하는 것을 부분 환매 연기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펀드 분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펀드 자산 내 일부에 대해서만 환매 연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100% 자산 중에 50%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50%는 환매 연기 사유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환매 연기 대상 자산을 정상 자산으로부터 분리해요. 그래서 이 50%에 해당되는 것을 뚝 떼놓고 분리하는 것, 이것을 펀드 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자산으로 분리하여 그 환매 연기 대상 자산을 현물로 납입해서 별도의 펀드를 설립하는 것. 그러니까 이 50% 떼낸 것에 대해서 현물로 납입해가지고 별도의 펀드로 설립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런다? 펀드 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펀드 분리는 우선 환매 연기 자산을 정상 자산으로부터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리된 환매 연기 자산을 현물로 납입하여 별개의 투자 신탁 또는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펀드를 둘로 쪼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펀드가 분리되게 되면 정상 자산만으로 구성되는 펀드는 정상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래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매 연기 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환매가 연기된 상태로 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 정도만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에 올라와서 다음 중 투자 신탁의 환매 연기 사유와 거리가 먼 것. 첫 번째,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연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집합투자 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해서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 번째, 집합투자 재산의 과반수 이상이 환매 연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매 연기 사유 각지는 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 문장은 환매 연기 사유 4가지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 연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때는 부분 환매 연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반수 이상도 일부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부분 환매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환매를 청구받거나 환매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 매매, 중개, 집합,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해서 환매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환매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재산, 그러니까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자, 다음 중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사가 이 펀드 자산을 운용할 때는 일정한 규제가 있는데요. 그 규제와 관련된 부분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집합투자증권 자산 운용에 제한 일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보다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동일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여러 펀드에 대한 투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재간접 펀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펀드 오브 펀드가 재간접 펀드인데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 재간접 펀드에는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거는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펀드 오브 펀드의 특징, 개념은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제외되고 있다, 금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 총수의 2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것은 금지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보수 및 판매 수수료와 그다음에 투자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보수 및 판매 수수료의 합계는 각각 1% 또는 2%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보수는 1% 초과 불가능하고요. 판매 수수료는 2%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투자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업자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라는 내용 한번 쭉 읽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좀 많은데 실제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숫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첫 번째,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자, 이번에는 동일 종목 증권입니다. 증권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주식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 주식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공모펀드의 경우는 동일 종목 증권의 자산총액 10% 초과하는 것 금지된다. 예를 들어서 펀드 안에 삼성전자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 펀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서 삼성전자 주식 종목을 살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그냥 주식입니다. 자,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예시, 삼성전자가 발행한, 이게 그냥 동일 법인으로 볼게요. 주식회사. 그래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분증권은 여러분들 주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동일 종목, 공모펀드 동일 종목 10% 초과 불가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분증권 총수, 주식의 총수의 10%를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집합투자기구에서 국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은 우리 앞부분에서도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아셨죠?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일단 국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내용 배운 적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네 번째, 자,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20%로 제가 숫자를 좀 바꿔놨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동일한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기구 총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 A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자, 펀드 재산,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유독 좀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준칙 중 금전 차입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금전 차입은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금전 차입의 제한. 자,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차입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부실화를 유발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자, 돈을 빌리면 당연히 비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이유에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차입하면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차입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예외겠죠? 첫 번째, 환매 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해요. 자, 그럼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때 금전 차입 제한을 살짝 풀어주고. 자, 두 번째, 집합투자자 총의 안건에 반대하는 투자자가 내 주식을 사가라, 내 펀드의 수익 증권을 사가라, 매수 청구를 대량으로 한 경우. 자, 그러면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집합투자업자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 거래의 상대방이 돼야 되겠죠. 거래의 상대방이 되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수대금 지급이 곤란할 경우 이때도 금전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차입 상대방은 누구여야 된다?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그래서 차입금 총액은 차입 당시에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두 번째, 자, 차입금 전액을 변제하기 전에는 투자 대상 자산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문장도 중요하니까 외우시고. 자, 다음은 금전 대여의 제한. 자,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 재산인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콜론은 이 단기 대출입니다. 아시죠? 금융기관 등에 대한 30일 이내 단기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 원칙은 안 되는데 콜론에 대한 대출은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보증 및 담보 제공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 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이외자를 위해서 채무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와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차입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차입금의 80%를 변제하기 전에 투자 재산을 추가로 매수할 수 없다. 자, 일단 추가 매수하려면 전액 변제해야 돼요. 전액. 아셨죠? 비율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차입금을 전액 변제하기 전에는 투자 대상 자산을 추가로 매수할 수 없다. 맞는 표현. 자, 2번. 자, 집합 투자 총의 안건에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 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거래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차입이 허용된다. 1번이 정답이죠. 자, 3번. 자, 차입금 총액은 자, 차입 당시에 집합투자기구 순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가끔 뭐 총자산, 순자산 이런 것들이 좀 혼용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순자산 총액의 10%라는 점 체크하시고. 자, 네 번째, 환매 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환매 대금 지급이 곤란하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금전 차입이 가능하구나 라고 예외 규정과 원칙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44번. 문제가 매우 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누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자,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해야 된다. 무엇을? 자산운용보고서를. 그래서 내가 펀드 가입하게 되면요, 가입한 증권회사에서 자산운용보고서가 날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칙.
자,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누가 작성하는 거죠? 집합투자업자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확인?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럼 1년에 몇 번일까요? 3개월마다 1회니까 4번. 1년에 4번 이상 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누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해야 된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첫 번째,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야 우려가 없다. 이때는 자산운용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자,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했다.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때는 교부하지 않아도 되고. 자, 두 번째, MMF에 대해서 단기 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공시는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놓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매금지원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어디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고요. 네 번째, 자,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로서 자, 집합투자규약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경우, 그러니까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플러스 뭐 이때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했다. 마찬가지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두 번째, MMF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시한 경우. 3번, 환매금지원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할 경우.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여기는 월 1회 이상 차이점을 체크하시고, 네 번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교부한다는 이게 좀 말바꿈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교부하지 않는다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해도 된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은 45번. 자, 다음 중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맨 앞쪽에서 한번 배우고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조금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긴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MMF,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고요. 자, 단기 금융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은 단기 금융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두 번째,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이 국채에 투자할 거면 펀드 재산의 5% 이내로 운용해라라는 점. 네 번째, 환매 조건부 매도가 이제 걸려 있는 이러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 이내로 운용해야 된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매도는 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집합투자 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75일 이내여야 하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 경우, 투자자가 개인이면 75일, 법인이면 60일, 그다음에 그 밖에 MMF, 이때는 120 이내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일 경우에는 75, 법인 60일, 그 밖에 120일,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가 됐어요. 안타깝지만 체크하시고. 자, 여섯 번째, 자, 투자 대상인 채무증권의 취득 시점입니다. 취득 시점에 신용평가 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이어야 한다라는 점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7번, 8번, 9번은 사실 10번까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합니다. 비율이 너무 디테일해요.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는 최상위 등급 5%, 최상위 등급일 경우, 차상위 등급일 경우는 2%를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러한 내용인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사실 뭐 시험에 내는 게 제 입장에서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자,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과 그 자와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요거는 조금 체크해 볼 만합니다. 나머지는 사실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내면 조금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어렵게 문제를 만들 생각이면 사실 이런 것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죠. 저도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 몇 점만 맞으면 돼요. 60점만 맞으면 되죠. 그래서 60점만 맞으면 100점 맞는 사람과 동일하게 합격자가 될 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뭐 디테일한 것은 뭐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공부를 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자,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 일단은 비율 자체가 등장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일단 차입 또는 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아셨죠? 이거 비율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두 번째,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의 집합투자 몇 퍼센트? 5% 이내로 운용해야 된다. 자, 일단은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에 투자하고자 할 때는 펀드 재산의 5%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5% 이내로 운용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 환매 조건부 매도는 자,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의 5% 이내로 운용해야 된다. 보면 5%를 여기는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자, 투자 대상인 채무증권의 취득 시점입니다. 이거 환매 시점 이런 게 아니라 취득 시점에 신용평가 등급은 상위 2개 등급 이내이어야 된다. 이게 앞에 있는 문제의 정답이었는데 아무튼 동일한 내용들이 앞뒤로 조금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체크 잘 해주시고 정답 1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45번까지 문제풀이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